와이퍼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아니면 빗물이 잘 흐르지 않나요? 그렇다면 사과를 반으로 잘라서 앞유리에 문질러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과의 마법을 지켜보시죠. 물이 유리창 위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사과에 있는 말릭 용해제의 나노스케일의 자가 세척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케일은 아주 미세한 층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튕겨냅니다. 연잎도 사과와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연꽃 효과라고도 해요. 또한 벌레 자국, 먼지, 잔해 등을 청소하는 데도 유용해요. 만약 혹한의 겨울 날씨에 살고 계시다면 꽁꽁한 앞유리와 와이퍼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때는 천에 에탄올 용액을 적셔주세요. 와이퍼에 날을 잘 닦아주시면 가장 추운 날에도 유리에 얼어붙지 않을 거예요. 에탄올의 어는 점은 영하 112도로 매우 낮거든요. 따라서 북극을 여행한다 하더라도 앞유리는 여전히 멀쩡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더 큰 장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에 타지 못할 수도 있죠. 특히 차를 차고 밖에 세웠다면 열쇠 구멍이 쉽게 얼 거예요.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열쇠 구멍을 완전히 가릴 정도로 큰 자석을 놓으면 구멍에 서리가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WD-40과 같은 윤활유를 바르면 서리를 막고 열쇠 구멍이 얼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이 윤활유는 어는 점이 영하 62도로 아주 낮거든요. 열쇠를 코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소독제와 같은 다른 대안들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열쇠 구멍은 작기 때문에 따뜻한 입김으로 구멍을 녹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입술이 붙지 않게 주변에 수건을 둘러주세요. 차 문은 열었지만 문이 안 열리는군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리용 스프레이를 사용해보세요. 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것처럼 자동차 문에도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하루 전에 문틀을 따라 소량을 도포하고 고무 위에 문질러주세요. 윤활유 역할을 해서 문이 얼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보너스로 어떤 물도 막아줄 수 있을 테고요. 앞유리에 얼음이 너무 두꺼워서 깰 수도 없다고요? 식초와 물을 3대1로 섞어서 자기만의 제빙액을 만들 수 있어요. 식초에는 물의 녹는 점을 낮추고 다시 얼지 않게 해주는 초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에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데 더 쉬울 거예요. 차 안에서 앞유리에 서린 김은 방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알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로 자동차의 안과 밖 사이를 이동하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섞이기 때문이에요. 더러운 앞유리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먼지 입자는 온도 변화에 따라 수분을 끌어당기거든요. 만약 차 앞유리가 평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면 깨끗한 수건에 면도 크림을 묻혀 안쪽에 펴바른 다음 다른 수건으로 닦아내보세요. 면도 크림에 들어있는 암모니아가 모든 먼지를 닦아낼 뿐만 아니라 증발하면서 청소 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는 밤새 얼음이 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긁어내면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죠. 전날 밤에 비닐봉지를 묶어두면 얼음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덥고 끈적거리는 날을 위해 자신만의 차량용 방향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빈 유리병에 양초 왁스를 넣고 구멍이 뚫린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열이 오르면 왁스가 녹으면서 기분 좋은 향기가 날 거예요. 대부분의 악취는 좌석에서 나요. 쏟은 음료수, 빵 부스러기, 심지어 사람의 냄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일 수 있습니다. 가끔 차멀미를 하는 제 강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는 베이킹소다를 시트 위에 뿌리고 몇 분 동안 놓아두세요. 대부분의 냄새는 일반적으로 산성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을 흡수해서 중화제 역할을 해 냄새나는 산을 제거하고 소금과 같은 무취의 부산물로 바꿔주죠. 그 후에는 진공청소기로 그 부산물들을 제거하세요. 플라스틱 헤드라이트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자외선, 비, 도로의 먼지 때문에 몇 년 후면 지워지게 돼요. 이 코팅층이 사라지면 헤드라이트는 산화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사광선으로 인한 손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조명이 노란색으로 변하며 뿌옇게 변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빛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돌려주는 쉬운 방법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약 속의 과산화수소는 빛을 가리는 안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래의 유리가 손상되지 않고 더 깨끗하게 반짝이게 될 거예요.
컵 홀더는 먼지와 때가 껴서 청소하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컵에 낡은 양말을 씌우고 청소 용액으로 바닥을 흠뻑 적셔보세요. 컵을 홀더에 넣고 힘을 주어 비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짜잔! 제거하기 힘들었던 먼지와 때가 컵 바닥에 달라붙을 거예요. 또한 컵케이크 홀더를 안에 넣으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문 잠그는 걸 잊어버렸는데 벌써 차에서 멀어지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헐레벌떡 급하게 뒤로 뛰어갈 필요 없어요. 턱에 리모컨을 대보세요. 리모컨의 범위를 차 몇 대의 길이만큼 증가시켜 줄 거예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액체가 리모컨의 전자기 신호에 반응하여 우리 머리를 효과적인 도체로 만들어주죠. 아, 오케스트라에 취직할 수도 있겠어요. 태양의 단파 방사선은 자동차 내부의 시트를 통과해 흡수됩니다. 이렇게 표면에서 받은 에너지는 방출되어 아주 빠르게 차를 뜨거워지게 하죠. 이 뜨거운 공기에 덫에 들어가면 더운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에어컨으로 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럴 땐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부채처럼 빠르게 여닫아 보세요.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고 찬 공기를 훨씬 더 빨리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유리가 작게 깨졌다면 꼭 수리를 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와 운전으로 인한 진동이 균열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빠른 해결책은 투명 매니큐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를 그늘진 곳에 주차하고 매니큐어가 작은 틈 곳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제 더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태양 아래로 운전을 하면 됩니다. 매니큐어가 더 이상 균열을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거예요. 차 옆면에 생긴 움푹 들어간 자국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다시 펴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플런저를 준비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주둥이를 대주세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압력을 충분히 팽팽해질 때까지 눌러서 공기를 배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살짝 당겨주시면 됩니다. 주먹보다 더 크게 들어간 자국이라면 이 팁이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작은 자국이 있다면 추운 날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움푹 패인 곳에 천천히 부어주세요. 열로 인해 금속이 팽창하고 움푹 패인 부분이 튀어나올 겁니다. 돈을 꽤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정비사에겐 말하지 마시고요. 안타깝게도 자동차의 컵홀더는 모양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했다가 차 안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발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발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지지해주는 것처럼 음료도 잘 고정해줄 거예요. 진공 청소기를 써도 자동차 구석구석에 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슬라임을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한 어떤 크기로도 쉽게 변하며 모래, 먼지, 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쉽게 제거해주죠. 만들기도 쉽습니다. 재료는 따뜻한 물 1.5컵, 세탁세제 4분의 1컵, 흰색 목공풀 140g입니다. 모두 그릇에 넣어서 섞고 반죽해주시면 궁극의 청소도구가 완성됩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키보드, USB 포트, 심지어 스마트폰의 구멍처럼 쌓이는 먼지를 청소하기 어려운 장소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수건들을 세심하게 정돈하는 건 호텔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욕실 바닥이나 욕조 같은 데 버리죠. 그럼 직원이 수건을 갈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 그걸 모두 곱게 접어 보관한다면 직원이 아직 깨끗한 건 줄 오해하고 그대로 놔둘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적은 예산으로 여행 중이고 호텔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가전용 기기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별건 아니지만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포트에 계란을 좀 삶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우선 여러분은 콘센트의 용량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게 심지어 호텔의 화재 경보기를 울릴 수도 있어요. 그냥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세요. 물론 라면물은 끓일 수 있지만 갓 구워 바삭한 토스트가 먹고 싶다면 절대로 다리미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사람들은 심지어 얼음 피자를 헤어드라이기로 데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다른 호텔과 진짜 식당을 알아봐야 했죠. 항상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을 선택하세요. 보통 근처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게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거예요. 호텔 조식 뷔페에 들러 커피, 치즈, 햄, 토스트, 과일을 먹는 게 나아요. 본전을 뽑았다면 점심 먹기엔 배가 부를 거예요. 가끔 호텔 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때가 있어요. 혼자 여행하는데 침대가 2개라면
둘 다 쓰지 마세요. 그건 호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비록 룸 서비스에 청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퇴실하기 전에 기본적인 정리를 하는 게 예의죠. 방에 떨어진 종이를 줍고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으세요. 그렇지만 침대는 정리하지 마세요. 어찌됐든 간에 직원은 시트를 교체할 거예요. 게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침대를 정리하면 사실은 그저 작은 먼지 벌레들을 위해 사랑스럽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벌레는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최고의 직원이 있는 최고의 호텔도 그 작은 벌레에는 무력할 수 있거든요. 우선 짐을 방에서 가장 깨끗한 곳인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벌레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벌레가 보이지 않으면 짐을 풀어요. 좋아요. 벌레는 없지만 곰팡이는요? 곰팡이가 호텔 방에 침투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젖은 수건을 침대에 던져놓고 하루 동안 외출하는 방법이죠. 굉장한 냄새가 나는 방으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여행을 많이 할 거라면, 같은 호텔 체인을 한 번 이상 사용할 계획이라면, 미니바에서 탄산음료를 마신 적이 없다고 호텔을 속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탄산음료 한 캔이 편의점에서 사던 것보다 2배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텔의 불량 손님 목록에 오르긴 싫겠죠? 우습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호텔 방에 있는 주전자의 양말이나 다른 옷을 삶으면 안 돼요. 일부 호텔 지배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봤다고 주장해요. 그냥 옷은 호텔 청소부에게 들려보내세요. 만약 두꺼운 베개를 베고 자는 걸 좋아한다면 프런트에 여분의 베개를 요청하세요. 소파에 있는 쿠션을 가져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마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을 거예요.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항상 예의 바르지만 팁을 준다면 훨씬 좋겠죠. 마지막 숙박 날에 룸 서비스 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을 청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사람에게만 팁을 주는 건 불공평하죠. 만약 마지막 날에 팁을 남기기로 했다면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함께 남기세요. 차에서 내리고 탈 때 주차 발레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줍어하지 말아요. 문직이나 짐꾼에게 팁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작은 팁들이 보탬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이런 여분의 현금에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호텔 방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건들을 기념품 삼아 갖고 오는 것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샴푸, 린스, 로션, 비누, 빗, 바느질 세트를 갖고 가는 건 괜찮아요. 이건 비상시에 여러분에게 유용할 테니까요. 다른 손님을 위해서 수건, 유리잔, 그리고 접시는 놔두세요. 방에 꿈에 그리던 목욕 가운이 있다면 항상 프런트에 가서 하나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허락도 없이 하나 가져가려고 한다면 후에 신용카드에 청구될 거예요. 그런데 호텔 수건을 발코니에서 말리지 마세요. 만약 바람에 실려 수건 중에 하나와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수상한 이웃이, 여러분이 그 비용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꽤 비쌀 수 있거든요. 프런트에 전화해서 체크아웃을 늦게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호텔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에겐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선 방에서 몇 시간 더 있게 해주면 여러분이 이 호텔을 다시 선택하거나 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물어봤으니까 후회는 안 남겠죠. 퇴실할 때 직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방을 환기시켜두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은 청소 직원들이 해야 할 가장 많은 시간 소모적인 일 중 하나이며 그들은 방을 엄청 빨리 청소해야 해요. 방이 좀 상쾌해지게 창문을 좀 열어두세요. 밖에 날씨가 엄청 더우면 에어컨을 켜놔도 돼요. 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 마세요. TV 리모컨은 책상 위에 놔두고 식기류는 식탁 위에, 그리고 의자는 제자리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미 시간이 급한 청소하는 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매일 방 수백 개를 청소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고 실수로 컵을 떨어뜨려 깨트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프런트에 전화하세요. 그런 작은 사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게다가 경영진은 청소하는 직원이 깨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이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호텔 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보통 무료고 첫 숙박 이후에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여행을 많이 한다면 예약할 때마다 보너스를 주는 대형 체인점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받거나 더 나은 와이파이, 무료 체육관 사용, 심지어 무료 숙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샤워 조심하세요. 실수로 모든 수증기를 동시에 방으로 방출한다면
호텔의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호텔은 안전을 위해 그런 시스템들을 매우 민감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음번에 욕실에 증기로 채울 땐 문을 꼭 닫으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한다면 호텔에 미리 알리세요. 반려동물 정책은 호텔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특이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2번, 3번 다시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친화적인 호텔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공작새라면 함께 갈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보통 근처에 다른 호텔을 알려줄 거예요. 털복숭이 친구를 숨기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개는 엄청 시끄러울 수 있고 고양이도 그럴 수 있죠. 공작새도요? 만약 걸리게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거예요. 예약 에티켓이 예전과 좀 달라졌어요. 예전엔 몇몇 호텔에 편지를 써서 머무는 것을 확인해야 했어요. 요즘은 예약 정보를 모두 휴대폰에 저장해두면 프런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꽤 행복해질 거예요. 대형 호텔이라면 몇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크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은 대개 손님, 배달, 행사, 비상 상황, 로비를 뛰어다니는 공작새 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바빠요. 한 가지 조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소한 질문으로 그들을 방해하지 마세요. 보통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있는 책자를 참고하세요. 답은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침실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요, 3살짜리 애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가를 갈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묵고있는 방 곳곳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일 거예요. 우선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기 위해선 호텔 방에서 가장 뻔한 장소를 살펴보세요. 몇몇 전문가들은 만약 육안으로 카메라를 찾을 수 없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기본적인 탐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카메라엔 렌즈가 있고 모든 렌즈는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확인하는 빠른 방법은 방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닫고 불을 끄는 거예요. 휴대폰의 손전등을 사용하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장소나 물체를 가리켜 보세요. 흔한 장소 중 하나는 천장에 있는 연기 감지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불빛을 똑바로 비추고 빨간색이나 파란색 빛이 반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렌즈를 정확한 각도로 빛을 비추어야 반사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다 확인한 후에 욕실에 있는 샤워기 헤드나 알람 시계, 핸드폰 충전기와 같은 다른 물건으로 이동하세요. 이 물건들의 위치를 명심하세요. 충전기가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고 리셉션에 전화를 하세요. 심지어 방에 있는 그림도 불법 촬영 카메라의 잠재적인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조명, 밖에 있는 구멍 또는 옷장 안 어딘가 역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무시무시한 장소는 화장실 거울입니다. 이건 찾기가 까다로워서 조금 열심히 찾으셔야 해요. 또한 밤에 여러분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찾기 위해 핸드폰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방출하여 밤에 영상을 촬영합니다. 또한 불을 끄고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전환해 보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터가 있지만 전면 카메라에는 없습니다. TV 리모컨으로 전면 카메라를 가리키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직접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에 밝은 빨간색 불빛이 보인다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건 주변에서 밝은 빛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호텔 방에 들어갈 때 와이파이를 끄는 거예요. 대부분의 카메라는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방에 와이파이가 다운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일부러 꺼진 것인지 알 이유는 없습니다. 카메라가 로컬 와이파이에 연결됐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호텔 객실 와이파이에 처음 접속할 때 개인정보 공유에 주의하세요.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전자메일과 같은 로그인 자격증명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호텔과 동일한 와이파이 로그인 페이지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깜빡 속을 수도 있다고요. 또한 와이파이 라우터에 연결하기만 했을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메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사용 중인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보여주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 최악의 경우 몰래카메라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무선 주파수 스캐너는 자체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방에 있는 무선 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많은 무선 장치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장치와 무선 방출 신호를 껐다 하더라도 아무 신호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사생활 침해는 누군가가 대화를 엿듣기 위해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를 도청하는 데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선으로 원격 송신기에서 소리를 녹음기로 보내는 회선에 마이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비싸지 않고 많은 가게나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손에 넣을 수 있어요. 전화 통화 중에 딸깍거리는 소리나 원거리 음성 또는 옛날 녹음기가 재생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면 누군가가 전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일반적인 현대식 휴대폰에서 나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도청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몰래 휴대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므로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계속 방전되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전화기에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땐 비정상적인 전화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알림이 계속 울리고 음소거 상태가 된다면 휴대폰이 도청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들은 통화뿐만 아니라 실제 핸드폰 자체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핸드폰에 있는 사진, 영상, 파일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핸드폰에 전원을 끄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추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종료되려면 모든 앱과 활동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종료가 지연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마구잡이로 된 기호와 숫자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예요. 여러분의 전화를 도청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코드를 받아야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메시지가 아닌지 확인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문의해보세요. 만약에 앱을 스크롤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 또는 수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 앱은 스파이 앱이 변장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브라우저에 검색하지 않은 이상한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핸드폰을 만지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전원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게 언제든지 핸드폰 카메라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면 공장 초기화를 하세요. 공장 초기화를 하면 파일, 설정 및 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같은 위험은 노트북에도 적용됩니다. 때때로 스파이웨어가 우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 침투하게 도와주는 접근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배터리 방전, 과열 및 이상 작동은 PC가 감염되었다는 징후입니다. GPS 추적기는 누군가의 차량을 추적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설치한 건 꽤 간단하지만 추적기가 보통 차 안 깊숙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거나 운전하는 모든 곳에서 우연히 같은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면 추적기를 찾아보세요. 가장 흔한 장소는 차 밑이나 뒷바퀴 근처입니다. 하지만 차를 추적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적기를 쉽게 찾지 못하게 하겠죠. 차량 외부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차량 내부를 살펴보세요.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을 추적하던 사람이 추적 장치를 심었거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의 차에 한번 탔을 때 그 장치를 몰래 심은 것일 수도 있어요. 대시보드 뒤와 차량 전자제품 내부를 확인하면서 찾아보세요. 추적기를 찾기 위해 차를 뜯어내진 마세요. GPS 버그 탐지기를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 가까이에서 전자주파수를 찾으면서 추적기를 찾아냅니다. 추적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위치를 찾는 건 도와줄 거예요. 탐지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파수가 추적기를 방해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차를 주차해보세요. 외딴 차고라도 좋아요. 아, 편집증이 생길 것 같다고요? 그런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욕조에 잠든 당나귀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홍수 중에 발생한 사건 후에 말이죠. 한 상인이 종종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곤 했었어요. 그때는 욕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잠이 든 당나귀는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마을을 항해했고 결국 1.6km 떨어진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당나귀는 욕조에서 5도 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국 그 불쌍한 당나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구조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 더 이상 욕조에서 자는 당나귀는 없게 했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리를 잊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다음에 남편이 잊지 않도록 충분한 메모들을 만들어 놓을 걸로 예상되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날짜를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잊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1년의 강도 높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요. 남편 건망증의 정당방위성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두고 보세요. 다시 애리조나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땅에서 사화로 선인장을 제거하고 싶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그걸 없애버린다면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이 선인장들은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는 이유는 선인장이 35년이 되어야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헤라클레아의 해안 마을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래성은 만들지 마세요. 해변가를 지나는데 위험한 요소로 공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오실 때는 양동이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길을 따라 운전하거나 숲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할 때 울타리, 장대 또는 심지어 나무에 그려진 이상한 보라색 표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주에 걸쳐 이 표시들은 사유지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반적인 경고 표지판 대신 이 물감을 쓰는 건 더 오래 지속되는 저렴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도 퍼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을 잘 지켜보세요. 어느 날 싱가포르 당국은 1년에 껌 치우는데 2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의자와 테이블 아래에만 있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센서에 영향을 미쳐 지연을 야기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곳에서도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껌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법은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했고 오직 적은 양만 그 나라에 들일 수 있어요. 또 치과 의사들은 치아 위생을 위해 껌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 청결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당국은 전국에 걸쳐 지저분한 공중 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은 화장실 요원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감시하면서 깨끗한 화장실만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주들은 신고돼요. 여러분은 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지폐를 집어 날려버려서 여러분은 정신없이 그걸 쫓아요. 돈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발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태국에서는 발이 낮고 더러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폐를 밟는 것은 큰 범죄로 여겨져요. 태국 지폐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돼요. 지폐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따라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연료 탱크가 비어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멈춰요.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간주돼요. 기회가 있었을 때 연료를 채울 선견지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아우토반에 대한 추가 규정에는 주차, 후진, 심지어 유턴도 금지되어 있어요. 40년대에 한 쌍의 피클 포장업자가 코네티컷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피클들은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상품을 팔려고 했었죠. 그들은 곧 잡혔고 미래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피클을 팔려면 피클이 튀어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 조건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보존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법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뉴욕의 늦은 밤이고 여러분은 빠르게 가게로 뛰어가요. 신발을 신는 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길을 건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처지당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경찰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슬리퍼를 신은 죄로 여러분을 바로 체포해버려요. 이 규칙은 냄새나는 슬리퍼가 쥐와 다른 해충들을 끌어모은다고 믿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잠옷 입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모래길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걸 숨기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기를 바라면서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감자 마케팅 당국에 의해 차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들은 차를 수색하고 여러분이 50kg 이상의 감자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법은 1946년 심각한 배급 기간 동안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그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2016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영국 국회의사당에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갑옷은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세요. 1913년 아무도 금속 양복을 다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됐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법이 발효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랭커스터 백작이 처음에 이 판결을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1319년 이 법을 무시한 혐의로 그를 기소한 이후 의회에 갑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스에는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놀라운 역사적 기념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념물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관광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은 역사적인 기념물에서 하이힐을 신는 걸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극장인 오데오는 서기 161년에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보행으로 인한 뚜렷한 손상이 보여요. 그 피해 중 틈 사이에서 30kg의 껌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음식과 음료도 뾰족한 신발과 함께 금지해요. 여러분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활동이죠. 하지만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1966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면서까지 연을 날린다면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진짜로요. 꽤 큰 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호주의 크기로 볼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연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건 꽤 쉬울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개의 복지를 보살피는 게 아주 높이 평가되어서 개를 향해 이웃지킴이 활동은 커뮤니티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이에요.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다면 이웃에게 집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세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거나 가끔씩 불을 켜는 등의 간단한 활동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방문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돈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휴가철에는 도둑들도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요. 도둑들이 문, 창문, 창고의 자물쇠를 녹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시기에는 특히 자물쇠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쉽게 손상되지 않는 목재나 강철로 된 합성문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나 여분의 집 열쇠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 다른 좋은 아이디어는 물건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들은 개인화된 물건을 싫어해요. 소지품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적혀 있으면 되팔기 어려운 물건이 돼요. 또한 경찰이 여러분의 물건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따라서 가능하면 조각이나 자수 등을 통해 귀중품에 나만의 손길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웃에게 의지할 수 없는 경우 외출 중에도 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또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조명에 타이머를 사용하고 라디오를 켜두세요. 방금 외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다리미판과 빨래 더미를 근처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리미는 반드시 꺼두세요. 이 시기는 차량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쇼핑하고 트렁크에 숨겨두기 때문에 자동차는 주요 표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차 안에 실어두지 마세요. 항상 조명이 밝은 곳이나 진입로에 주차하여 기회를 노리는 도둑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서리가 내린 아침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내버려 둔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 돼요.
키를 시동장치에 꽂아둔 채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조신 표지판을 원치 않는 낯선 사람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개가 불필요하게 센서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 주변에 알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둑은 이를 몰래 침입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경비견을 키우지 않는다면 이 표지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알렉사에 무료 경비견 스킬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원격으로 활성화하여 개가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침입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둑들도 좋아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크리스마스 카드 봉투를 말이죠. 여러분과 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기 때문이에요. 종이나 포장은 쓰레기통에 버리기 전에 반드시 찢어버리세요. 또한 바닥에 카드와 편지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으면 도둑에게 집에 사람이 없다는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우편물을 숨기고 우편함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편지함을 위한 케이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가를 위해 집을 비우는 경우 출발하기 전에 집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여행 가방과 짐을 그대로 두면 집이 비어있다는 신호가 되어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쉬워집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침대 밑이나 차고에 숨겨두세요. 또한 가족 달력을 확인하세요. 외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휴가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불쾌한 기습 방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캘린더로 전환하면 비공개로 유지하기가 더 쉬워요. 우리 모두는 창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두어 그림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도둑이 여러분의 선물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트리의 불빛은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줄 수 있어요. 따라서 조명의 타이머를 설정하고 매일 조명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타킹도 잊지 마세요. 블라인드를 닫아서 훔쳐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 포장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포장되지 않은 선물은 포장을 뜯지 않고도 그 가치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도범에게는 완벽한 깜짝 선물입니다. 선물 가방 대신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하세요. 도둑은 보통 걸어서 도주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가방은 피합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선물 포장을 모두 풀었다면 새 물건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이미 크리스마스 휴가를 예약했다면 휴가의 기쁨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듯이 당연히 공유해야죠.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값비싼 저녁 식사 사진을 올리면 도둑에게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죠.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누가 내 게시물을 볼 수 있는지 주의하세요. 집의 어두운 구석에 알람과 모션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계획과 재정적 투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도난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평균적으로 약 300만 원이므로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강아지 문이나 우유 투입구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을 통해 집에 몰래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CCTV는 훌륭하지만 도둑은 교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집을 모니터링하면서 덤불이나 어두운 곳과 같은 잠재적인 은신처와 패턴을 찾을 거예요. 또한 휴가철에는 집이 비어있다는 신호로 자동차가 보이는지 살필 거예요. 집이나 차량만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쇼핑을 할 때는 가급적 낮 시간을 이용하세요. 부득이하게 밤에 쇼핑을 해야 한다면 혼자 가지 마세요. 또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현금이 있다면 앞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감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뱅킹 앱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하세요. 선물을 미리 사서 쇼핑백을 모두 한꺼번에 들어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자유롭게 움직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온라인으로 선물을 구매하는 것인데 평판이 좋은 웹사이트만 이용하세요. 개인정보를 더 잘 관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지역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야 한다면 낯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이 시기에는 사기꾼들이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귀중품을 훔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기분이 들떠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파티를 주최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집과 귀중품을 몰래 들여다보기 위해 선물을 들고 친근한 이웃인 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초대받지 않은 방문자, 특히 조금 이상해 보이는 방문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외출할 때 화분에 물을 주거나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커튼을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열쇠를 뻔히 보이는 곳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도둑은 영리하기 때문에 화분 밑이나 문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은신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신 여분의 열쇠는 가족이나 이웃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세요. 주차된 차에서 치즈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에게서 장난을 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차 청소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두 여성은 녹은 치즈를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주차 공간 두 곳 아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흰색 밴 한 대가 도착하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는 게 불편했지만 이들은 혼자 있는 게 아니어서 차 청소를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뜨거운 햇볕에 이미 녹아버린 치즈를 긁어내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터리범의 수법이 아닌지 궁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 안에 엉망진창을 치우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소지품을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다가오는 걸 제때 보지 못할 텐데 납치해 가려는 전략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녀는 차에 치즈 조각이 보이면 그냥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집에서 치즈를 닦아내는 거예요. 또는 가까운 세차장에 차량을 가져가세요. 세차장에서는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즈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치즈 조각은 단순한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더 뛰어난 사기도 있어요. 앞유리에 옷 조각이 붙어 있거나 와이퍼 블레이드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서둘러 제거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를 빼앗는 동안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명이 밝고 인적이 드문 곳이어야 해요. 그런 다음 차에 놓인 물건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와이퍼 아래에서 돈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같은 의도로 그곳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다음은 일부 사람들이 차를 빼앗길 확률을 낮추기 위해 하는 방법이에요. 주차할 때 타이어를 연석 쪽으로 돌리세요. 자동차 바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도둑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차를 이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도난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여성은 언젠가 자동차 문 손잡이 밑에서 냅킨을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녀는 냅킨을 치우고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손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알 수 없는 물질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스캠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그중 온라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낯익은 사람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피싱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직장 동료 또는 자주 구매하는 소매업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메일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글자 하나만 편집되었거나 철자가 틀린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유형의 이메일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부터 결제 요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특정 웹사이트를 클릭하면 실제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쿠폰이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가장 흔한 온라인 사기일 텐데요. 당국은 2019년에 11만 4,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기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요. 이들의 피해액은 약 5,780만 달러로 추산되어 다음으로 가짜 쇼핑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올바른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URL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웹사이트에 amag0n.com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대로 된 사이트를 찾지 못한 것이며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가짜 상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죠. 폼제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는 리테일러가 해킹을 당했을 때 발생합니다. 쇼핑 세션 중에 장바구니에 물건을 추가하면 실제로는 사기성 결제 페이지로 리디렉션 돼요. 그러면 사기범은 사용자의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의 결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결제 페이지의 URL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기술 지원 사기는 훨씬 더 창의적입니다. 컴퓨터가 위험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기기가 손상되거나 기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 사기꾼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컴퓨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짓말을 확인시키기 위해 컴퓨터에 실제 바이러스를 다운로드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컴퓨터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이자 마지막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디바이스가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센터나 판매점에 문의하세요. 이러한 유형의 업체는 절대로 갑자기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기는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사기라고도 불리는데 표적이 된 노인은 자신의 손자 또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주장하며 고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다음 사기범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거예요. 최근 조부모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600만 달러에 달했어요. 하지만 2018년에는 거의 2배나 증가해서 4,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행동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세요.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 음성 사기는 효율적이면서도 쉽습니다. 물론 사기꾼에게는 말이죠. 다음은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전화번호를 게시했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은 이 정보를 알아채고 재빨리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역방향 심리학이 이런 거죠. 구글 인증 코드를 전달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실제로는 사용자 이름으로 구글 보이스 계정이 설정되고 있어요. 사기꾼은 새로 생성된 계정을 사용해서 사기를 계속하면서 본인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규칙 1. 누구와도 인증 코드를 공유하지 마세요. 온라인 이력서도 사기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아요. 사기꾼은 채용 담당자인 척하며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일부는 시간을 내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해요. 대부분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용 서류를 제공하기 전에 참가비나 향후 홈 오피스 설치 비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항상 안전을 지키려면 구직 목적으로만 사용할 다른 이메일 주소를 생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개인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고 원치 않는 온라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에게 전화로 들은 정보를 이메일로도 확인해달라고 항상 요청하세요. 잘 아는 회사라면 인사부서에 연락해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회사 정책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단골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선 농산물 코너에서 부풀어 오른 패키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특이한 모양은 뭘까 궁금하죠? 답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아요. 고기, 생선 또는 해산물과 같은 몇몇 종류의 신선한 제품. 때로는 심지어 샐러드와 치즈에도 과학자들은 맵 또는 변형 공기 포장법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에 혼합가스를 추가했습니다. 제품이 지역 식료품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몽펠리에 약학대학의 한 프랑스 교수는 과일이 저산소 저장 조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매 패키지의 가스 종류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산소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죠. 부푼 샐러드 한 봉지가 유통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늘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봉지 안에 있는 가스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품이 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 내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체계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상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산 다음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과일과 야채는 마지막에 담아야 해요. 장바구니 밑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요. 터진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일과 채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채소는 모양과 식감을 일부 잃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배부른 채로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쇼핑하는 것만큼요. 모든 제품의 포장을 철저히 검사하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냉장된 제품은 만졌을 때 차가우면 되고 반면 냉동된 제품은 단단하고 새는 징후가 없어야 해요. 집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냉장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화분에 심어놓은 허브를 사는 건 목록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리가 용이해요. 발코니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멋진 허브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군침이 도는 파스타 요리 위에 항상 신선한 바지를 얹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식료품점에 있으니까 커피 필터도 좀 사두세요. 집에 이 필터를 실제로 쓰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필터를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액체를 걸러내고 찬장에 섬세한 자기 그릇을 안전하게 쌓고 심지어 창문이나 신발을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일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가 세일 중이지만 양이 많아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된다면 얼리는 걸 고려해보세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 드문 추운 계절에 먹을 스무디를 위한 아이템들로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있는 바로 위에 걸 집지는 마세요. 특히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면요. 상점은 선입 선출 배치에 따라 농작물을 재입고해 둡니다. 그래서 선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조금 더 신선할 거예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으로 바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제 티 블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찻잎은 또 티백에서 파는 차보다 향이 더 강해요. 다른 가정용품으로는 전구, 종이 타월 또는 배터리와 같은 물건들을 구비해두세요. 이 품목 중 적어도 하나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낭비될 일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배터리가 떨어지고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추면 늘 짜증나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러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비효율적인 데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때요? 그 쇼핑 목록이 이제 훨씬 더 센스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목록을 만들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모든 거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미 안다면 불필요한 다른 걸 카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남은 음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그걸 섞거나 맛을 더해주는 허브나 향신료를 가미해준다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투명 용기에 보관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중에 잔반 처리하는 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음식을 재료로 다루는 것도 좋아요. 프리타타나 오믈렛에 남은 파스타나 찐 야채를 써보세요.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조리된 야채와 약간의 토마토를 섞으세요. 남은 밥부터 고기와 야채 등 남은 음식으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걸 만들어서 랩으로 싸두세요. 또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정말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소프로 바꿀 수 있어요. 간밤에 야채 반찬은 간단하게 육수 한 캔을 넣고 모두 섞으면 건강에 좋은 점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2일 된 빵도 어슷하게 썰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빵 조각에 뿌린 뒤 오븐에 몇 분 정도 넣어두면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수프를 위한 집에서 만든 맛있는 크루통을 먹을 수 있어요. 라벨 보는 노하우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발음할 수 없는 재료들은 주의하세요. 포장에 보통 5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은 피해야 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나르는 방식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트보다 바구니를 더 선호한다면 충동 구매를 더 쉽게 할 거예요.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들고 다니느라 고생한 결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쇼핑카트를 선택하면 충분히 제품을 탐색하고 라벨을 자세히 읽을 수 있게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식료품 목록이 너무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면 셀프 계산대로 가세요. 연구에 따르면 충동 구매는 실제 나가는 길에 자기가 산 물건을 스캔할 경우 최대 32%까지 낮아진다고 해요. 기존 계산대는 여러분이 살까 말까 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물건도 놓지 못하도록 특별히 고안됐어요. 식료품 카트 밖에는 원치 않던 제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리고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선반 위의 음식 배열은 또한 여러분의 예상과 습관 모두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먼저 보는 물건들을 사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제품들이 눈높이에 놓여져 있어요. 예산으로 선택 가능한 건 상단 및 하단 선반에 있어요. 천천히 관심 있는 통로를 스캔하세요. 더 높이 있거나 더 낮은 선반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품목들이 종종 더 비용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첨가물이나 인공향료로 덜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 놀랄 거예요. 조심하세요. 거긴 정글이에요. 평범한 스펀지와 베이킹소다는 벽에 묻은 작은 기름때, 지문, 얼룩을 지우는데 훌륭한 지우개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나 나무 울타리 등 페인트가 칠해진 곳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스펀지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린 후 얼룩진 부분에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그런 다음 깨끗한 마른 천으로 베이킹소다를 닦아내서 남은 먼지를 제거하세요. 이 방법이 페인트를 망칠까 걱정된다면 먼저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뿌려서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레몬이나 라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즙을 추출하려면 먼저 전자레인지에 15초 동안 돌리세요. 그런 다음 딱딱한 표면에 살짝 굴려주세요. 이제 손으로 힘껏 짜주세요. 바닥에 유리나 도자기가 깨지면 작은 파편을 모두 찾아내서 치우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유리가 투명하다면 더욱 그렇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빵 한 조각이요. 큰 조각을 모두 제거한 후 바닥에 두꺼운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문질러 작은 조각을 주우세요. 빵에 붙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세요. 그리고 그 후에 무심코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 안 돼요.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쪽을 반으로 잘라 빈 그릇에 문지르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이제 파스타, 리조또 또는 샐러드를 그 그릇에 담고 식사를 즐기세요. 프링글스 튜브는 종이 플라스틱과 금속을 혼합하여 만들어져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 좋은 옵션입니다. 깔끔한 미니멀리즘 주방에 어울리도록 튜브를 일반 색상으로 칠한 다음 측면에 탈착식 라벨을 부착할 수 있어요. 바늘귀를 꿰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나요? 여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칫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칫솔모에 실을 끼워주세요. 이제 바늘을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요. 칫솔모가 바늘귀를 통해 실을 쉽게 끼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고리가 완성되면 손가락으로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좋아하는 머그잔에 지워지지 않는 성가신 차얼룩이 있다면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아보세요. 더러워진 수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마력이 약한 스펀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접시의 어두운 얼룩을 제거할 때 매우 유용해요. 최근에 정말 멋진 꽃다발을 받았어요. 그런데 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버렸어요. 꽃의 수명을 매우 쉽고 거의 무료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꽃병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설탕 몇 티스푼을 넣어요. 꽃에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꽃을 꽃병에 다시 넣기 전에 줄기에서 2.5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야 합니다. 이 요령은 수분 흡수 표면을 증가시킵니다. 모든 줄기, 특히 딱딱한 줄기에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제 꽃다발을 꽃병에 다시 넣어요. 꽃은 12시간 이내에 활기를 되찾을 거예요. 발이 시린 경우 헤어드라이기로 신발을 따뜻하게 데운 후 사용하세요. 이 팁은 야외용 겨울 신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불쾌한 냄새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화장솜 2개에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을 10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세요. 이제 솜을 신발에 밤새 넣어두세요. 아침에 제거하면 멋진 향이 날 거예요. 좋아하는 향을 몇 가지 섞어서 신발 향을 맞춤화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구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멋진 팁이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2숟가락을 넣고 식초를 조금 부어주세요.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쇼를 즐기세요. 거품이 일어나서 먼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 야외에서 성냥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잘못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성냥개비를 미리 준비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냥개비 머리 바로 뒤에 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조각해요. 그런 다음 동일한 기술을 한 번 더 반복하여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이 8개의 작은 가시는 바람에 강한 불꽃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장이 작아서 새 옷을 걸 공간이 부족하다면 빈 음료수 캔 위에 금속 탭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옷걸이를 걸 수 있는 완벽한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리 위에 옷걸이를 걸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옷걸이의 보관 공간을 2배, 심지어 3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비상용 양초를 만들어야 할 경우 냉장고에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짐작하셨나요? 버터예요. 차가운 버터 조각을 잘라서 내열 접시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쑤시개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중앙에 똑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이제 심지가 필요해요. 평범한 면끈이나 노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구멍을 통해 양초 바닥까지 들어가도록 찌르세요. 심지 끝에 버터를 부드럽게 바르고 새 DIY 양초에 불을 붙입니다. 넥타이에 성가신 주름을 펴려면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세요. 또는 상점에서 일하는데 구겨진 지폐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하면 지폐를 빠르게 다림질하여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배낭에 깔끔하게 넣을 수 있죠. 우와, 지퍼가 뻑뻑해요. 왜 다른 지퍼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서둘러 코트를 버리지 마세요. 비누를 지퍼 위아래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양쪽 모두 반복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낡은 스타킹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고 그 안에 긴 판지 튜브 2개를 넣으세요. 양쪽에 튜브 하나씩을 넣어 내부 문 아래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스타킹이 문 아래의 틈새를 막아주기 때문에 외풍을 막아줍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해야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두꺼운 검은색 스타킹을 사용하세요. 다른 도시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방문하는데 일정이 매우 바쁘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옷걸이형 옷 보관함에 여러 칸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이제 여행 가방에 바로 넣고 지퍼를 잠그면 떠날 준비가 끝납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이 보관함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단 2초 만에 옷장에 걸 수 있어요. 신발도 잊지 마세요. 손가락을 다치지 않고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어요. 빗을 잡고 못을 빗살 사이로 밀어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안전하게 멀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일단 못을 박기 시작하면 빗을 부드럽게 밀어내어 못 박기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냄비나 팬을 닦을 때 비상용 금속 수세미가 필요하다면 은박지를 사용하세요.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고 약간의 주방 세제를 바르면 새 수세미가 완성됩니다.
이제 문지르기 시작하고 놀랄 준비를 하세요. 효과가 좋죠? 참고로 은박지는 새 것일 필요가 없고 이미 요리에 사용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팁은 완벽주의자를 위한 거예요. 샤워헤드에 물때가 끼면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닐봉지에 식초를 채우세요. 그런 다음 샤워헤드를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밴드로 고정하고 하룻밤 동안 그대로 둡니다. 아침에 샤워헤드를 오래된 칫솔이나 솔로 가볍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물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수도꼭지 헤드에도 적용 가능해요. 여기 잠재적인 사기범으로부터 은행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커를 사용해 마지막 네 자리를 가리세요. 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여 보안 코드 위에 붙일 수도 있어요. 코스터를 이용하지 않는 손님이 있었나요?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 얼룩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들고 있어 보세요. 물자국을 증발시키기 위해 중간 세기로 몇 분 동안 불어주세요. 만약 희미하게 고리가 남아있다면 그릇에 같은 양의 식초와 올리브오일을 섞으세요. 표시된 부위를 닦고 얼룩이 사라질 때까지 문지른 다음 닦아내세요. 냄비 바닥에 탄 얼룩을 문지르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물을 채우고 소금 3큰술을 넣으세요. 소금이 탄 자국을 녹이도록 밤새도록 놔두고 아침에 냄비에 물을 따라내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때를 모두 닦아내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휴가 중인데 셔츠가 짐 속에서 모두 구겨졌어요. 오늘 밤이 필요한데 호텔에 다리미가 없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셔츠를 욕실에 걸어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뜨거운 샤워에서 긴장을 푸는 동안 열과 습기가 셔츠의 주름을 펴줄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힘 안 들이고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축구 경기가 시작하는데 표준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대신 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더 작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을 가지고 그걸 구겨보세요. 배터리의 음극 또는 평평한 끝에 틈새에 끼워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TV를 켜도 돼요. 일단 슬리퍼의 금이 가고 플러그가 구멍에서 쉽게 빠져나오면 그건 보통 새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이것의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플러그를 구멍으로 다시 밀어 넣은 다음 빵 클립을 가져와서 끝에 붙여요. 플러그가 제자리에 있을 수 있게 클립이 충분히 지지해 줄 거예요. 소프를 받았는데 영수증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어요. 박스에서 떼어내긴 했는데 어떻게 종이를 찢지 않고 테이프를 따로 뗄 수 있을까요? 테이프의 양쪽 끝을 따로 잡고 천천히 당기면 테이프가 늘어나 종이를 찢지 않고 분리될 거예요. 지퍼백은 물건을 건조하게 유지하기에 완벽하지만 더 크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2개를 가져와서 그중 하나를 뒤집으면 이제 하나의 큰 봉지로 연결되어 쓰일 수 있어요. 키보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크죠. 다음에 조깅하러 갈 때는 열쇠를 손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걸 주머니에 넣고 고무줄을 들고 안쪽에서 그걸 주머니 주위에 묶으세요. 이게 열쇠가 빠지는 걸 막아줄 거예요. 열쇠가 문에 들어가 걸렸네요. 이런, 고장났어요. 자물쇠 수리공을 부르는데 최대 14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싸고 더 빠른 선택을 위해 핫글루를 써보세요. 라이터로 끝을 가열시켜 녹을 정도로 따뜻해지면 접착제를 열쇠 구멍에 밀어 넣으세요. 녹은 접착제가 여유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열쇠의 일부를 덮을 거예요. 일단 식으면 그게 압축되어 키 끝을 강하게 잡아줄 거예요. 이제 그냥 빼내세요. 만약 호스를 통해 액체를 빨아야 하는데 입을 안 쓰고 싶다면 한쪽 끝을 액체에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닫은 채로 다른 쪽 끝을 위로 잡으세요. 이제 위아래로 흔들면 이 흔들리는 동작이 액체를 매번 조금씩 위로 밀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대기에 도달하면 줄구점을 낮추고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하게 놔두세요.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잠궜네요. 손잡이를 돌려 내리는 창이 있는 구형 모델이에요. 옷걸이를 가져와 자물쇠를 찾는 긴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는 덕테이프를 쓸 수 있죠. 약 60cm 길이의 가닥을 약 20개를 만드세요. 테이프를 밑에서 잡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창문에 붙이세요. 그런 다음 친구와 함께 테이프의 끝을 같이 잡고 아래로 당기세요. 힘을 가하면 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창이 내려갈 거예요. 단단한 목재의 긴 나사를 드릴로 뚫는데 반 정도만 남겨둔 채 여러분의 오래된 드릴의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드릴이 멈추기 전에 왁스 한 덩이를 가져와서 나사의 가장자리를 긁어냈어요. 왁스가 윤활유처럼 작용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나사가 쉽게 들어갈 거예요. 캠핑 중인데 바베큐에 불을 붙일 물건을 안 가져왔어요. 새지 않는 작은 비닐봉지를 가져오세요. 물을 가득 채우고 꽉 닫아서 동그란 방울을 만드세요. 햇빛으로 불 피우고 싶은 곳에 두세요. 물주머니는 확대경처럼 작동해 바베큐에 불 붙이기 시작할 거예요. 화창한 날이라면 말이죠. 코르크마개를 놓쳤거나 중간에 깨진 코르크마개가 있어요? 라이터를 사용해 병의 윗부분을 가열해요. 열은 유리를 약간 팽창시키고 이게 코르크마개를 위쪽으로 밀어내요. 또 손가락에 불이 붙었네요. 소금을 조금 가져와서 붙은 손가락 위에 부으세요. 손가락을 물에 넣고 천천히 문지르세요. 그 혼합물이 접착제를 녹여 여러분을 곧 구해줄 거예요. 그림을 걸 때 그 고집스런 못을 찾는 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포크를 거꾸로 놓고 가운데 포크 이빨 사이에 못이 끼도록 거세요. 포크가 벽에서 분리된 긴 막대가 되어줘서 그림의 끈을 못 위로 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면 간단히 포크를 제거해주세요. 용기에 케이크를 넣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안에서 들어올려 다시 꺼내면 케이크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뚜껑을 거꾸로 놓고 케이크를 뚜껑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용기의 밑부분이 뚜껑이 되어 한 조각씩 꺼내 먹기 훨씬 쉬워져요. 물을 소용돌이치게 해서 큰 주전자와 병에서 더 효율적으로 부어보세요. 이게 안에 있는 액체를 회전시켜 소용돌이를 만들 거예요. 소용돌이는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공기가 다시 병 안으로 들어가게 해요. 콸콸 쏟아지는 대안보다 훨씬 빠르죠. 삶은 달걀에서 달걀 껍질을 제거하는 게 더 쉽고 덜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완전히 삶아지면 양 끝을 두드려서 껍질을 깨세요. 한쪽 끝에 껍질을 떼어내주세요. 열린 끝을 입으로 불면 공기의 힘이 살을 밀어내고 달걀 껍질을 확장시켜 달걀을 무사히 밀어낼 거예요. 노트북의 연결 부분이 부러지면 수리하는데 최대 42만 원이 들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렴한 해결책은 액자를 사서 화면 뒤에 테이프로 붙이는 거예요. 작은 보석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타킹을 가져와서 진공 호스의 끝에 씌우세요. 해당 장소를 잘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호스 끝을 확인해 보세요. 결국 끝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벽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제 드릴 구멍이 너무 넓어졌어요. 나사를 제거하고 약간 더 짧고 얇은 물체를 찾아보세요. 플라스틱 조각, 작은 전선 종이 클립, 심지어 이쑤시개도 완벽해요. 찾은 물건이 뭐든 그걸 구멍 안에 넣으세요. 나사가 안전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의 액체가 여러분에게 묻는 징그러운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피하는 좋은 방법은 오래된 종이를 봉지 바닥에 놓는 거예요. 그게 음식과 다른 원천으로부터 나온 모든 액체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 안에서 나쁜 냄새가 생기는 걸 막아줘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살충제는 가격이 비싸죠? 저렴한 대안은 플라스틱 병을 들고 와서 윗부분을 깔때기 아랫부분 쪽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걸 제거한 후 뒤집어서 병 안에 넣으세요. 따뜻한 물 2컵과 설탕 2큰술을 섞으세요. 모기가 안에 있는 액체에 이끌려 갇히게 될 거예요. 이제 물리지 말고 편히 앉아서 쉬세요. 로드트립,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명이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내립니다. 안 돼요. 기름값을 아끼고 싶었던 친구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차가 막힐 때는 에어컨을 끄고 자연 바람을 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면 불필요한 공기 저항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결국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내에서 교통체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에어컨을 끄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가장 편안한 승차감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절약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제 간단한 상식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더 짧아 보이는 경로와 더 길어 보이는 경로 2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첫 번째 경로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사실 가장 짧은 경로가 연료 사용량 측면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정지 표지판, 신호등, 교통체증이 가장 적은 경로를 선택해야 해요.
이 경로는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주요 요인인 과속과 감속을 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경로를 계획하세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를 보여주는 앱이나 신호등이 있는 대화형 지도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모래 한 자루, 낡은 공기 주입식 침대, 신발 한 켤레, 물통 5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돈을 절약하려면 짐을 정리하세요. 차량에 싣고 다니는 짐을 45kg 정도 줄이면 차량 무게 대비 4리터당 1%의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료 사용량도 늘어납니다. 간단한 교통 수학입니다. 브레이크를 덜 밟고 가속을 줄이세요. 시속 80km 이상으로 정속 주행하면 연료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호등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과속으로 출발할 때마다 엔진이 열심히 작동하게 되고 엔진은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또한 공격적인 운전은 교통 에티켓에도 어긋나요. 따라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게 제동하세요. 0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정도로 속도를 내지 마세요.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와 같은 평평한 지역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덕이나 산 같은 곳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이 이유 없이 연료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속도를 약간 낮추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세요. 이렇게 하면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하세요. 다음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짜증, 소요되는 시간, 추가 유류비 등을 합산하면 번화한 쇼핑지역, 비즈니스 센터 또는 즐겨 찾는 인기 레스토랑에서 다소 먼 곳에 주차해도 괜찮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주유하지 마세요. 연료 탱크가 4분의 3 정도 비었을 때 또는 시간이 날 때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주유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주유소에 정신없이 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검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죠. 해당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주유소 찾기 앱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동네일 수도 있어요. 고속도로 옆은 절대 아닙니다. 한 주유소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으세요.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앱을 깔고 카드를 발급받는 등 할인, 캐시백, 추가 포인트 및 기타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세요. 일부 식료품점은 주유소와 제휴를 맺어 주유소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주유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십 원이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팁입니다. 차량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보세요. 이렇게 하면 도로를 주행할 때 차량의 주행거리를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기름값 지출을 줄이는 걸 의미하죠. 최신 자동차 모델을 운전하는 경우 공회전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공회전을 피하세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데 45초에서 120초가 걸리며 시동을 거는 데는 10초의 연료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0초 이상 정차해야 하는 경우 시동을 끄세요. 시동을 계속 켜두면 시간당 최대 2리터의 연료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둘째치고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자동차를 잘 관리하세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타이어에 공기압이 제대로 주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가 더 빨리 마모되고 공기 저항이 커지고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차량 설명서를 확인하여 엔진 튜닝 주기를 확인하세요.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필터를 청소하여 연료를 적게 소모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세요. 올바른 엔진 오일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엔진이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작동하여 연료를 낭비하게 돼요. 다른 연료로는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고성능 엔진이 아니라면 굳이 고급 연료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차량이 더 빨리, 더 깨끗하게, 더 좋은 연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 프리미엄을 권장하지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더 낮은 등급을 선택해 추가 비용을 절약하세요. 연료화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해왔기 때문에 일반 연료의 품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라면 주유구 실을 점검하세요. 실이 약해지면 산소가 연료 트렁크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가 더 빨리 연소돼요. 주유캡을 교체할 수 있지만 제조사 또는 공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센서가 새 주유캡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세요. 수동 변속기가 있다면 운이 좋아요. 분당 회전수인 RPM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어 단수가 낮을수록 RPM이 높아집니다. RPM이 높을수록 엔진이 더 많은 토크를 생성하고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해요. 따라서 고단 기어로 빠르게 변속하세요. 차량마다 다르지만 시속 24km 정도에서 2단 기어로 변경하고 48에서 56km로 주행할 때쯤에 1단 기어로 변경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입니다. 화물 컨테이너와 차량 지붕에 있는 자전거 트랙을 제거하세요. 차량의 공기 저항을 증가시켜 엔진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20%, 시내에서는 최대 8%의 연료가 추가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면 후방 장착형 카고박스를 선택하세요.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하이브리드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또는 순수 전기 자동차를 살펴보세요. 전기차를 이용하면 확실히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가정할게요. 이 경우 실제로 많은 인기 모델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옵니다. 토요타 라브4, 현대 소나타, 볼보 XC90 등이죠. 운전 비용을 10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운전하지 마세요.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세요. 걷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같은 지역에 사는 동료와 운전 책임과 주유비를 분담하세요.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팁이나 개인적으로 애용하는 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건을 옮기는데 문이 계속 닫히면 정말 짜증나죠. 그러니까 대신 고무밴드가 빗장 위로 지나가게 해서 문의 양쪽 손잡이를 묶어주세요. 그러면 빗장이 튀어나오지 않고 문이 닫히지 않을 거예요. 침대 시트가 완전히 말랐는지 확인하시려면 거울을 밑에 두세요. 5분 정도 놔두었는데 거울에 김이 서린다면 시트가 아직 축축하다는 뜻입니다. 습한 침구는 해로운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열쇠 끝을 각각 다른 색의 매니큐어로 칠하면 어떤 열쇠가 어떤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일이나 샐러드 드레싱을 적당량 붓기 위해서는 호일 마개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구멍을 몇 개 뚫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양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창고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양쪽을 세로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자 밴드가 4개로 갈라져서 고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만약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시트 아래에 끼워져 있는 빨간색 플라스틱 컵을 봤다면 다른 칸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칸에 화장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화장지 심을 이 빨간 컵 대신 쓰기도 하는데요. 의미는 같습니다. 화장실 얘기를 계속 해보죠. 거의 모든 공중 화장실은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존중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생활과 편안함의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고 줄이 금방 줄겠죠. 또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할 수 있고 청소도 더 쉽습니다.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는 걸 잊으셨다고요? 젖은 키친타올에 감아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15분 후면 음료가 얼음처럼 차가워질 겁니다. 지갑을 멤버십 카드로 채우는 대신 사진을 찍어보세요. 바코드 하나와 전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카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을 방문하게 됐을 때 휴대폰에 바코드를 스캔하여 포인트를 적립해보세요. 만약 뭔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대둔 휴대폰이 자꾸 떨어져서 지치셨다고요? 그러면 선글라스를 사용해보세요. 그냥 선글라스를 거꾸로 놓고 귀에 거는 다리를 휴대폰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 슈퍼마켓에 갈 때 카트에 넣을 동전이 없다면 대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끝이 둥근 키가 있다면 동전이 들어갈 곳에 넣으세요. 그러면 카트의 잠금이 해제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코 껍질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고생하셨다면 머핀 틀을 사용해보세요. 틀을 뒤집어 기름을 뿌리고 그 틈새에 토르티아를 넣어보세요.
완벽하게 바삭바삭한 타코 껍데기를 만들려면 37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물병을 사용해 계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병을 노른자 위에 올려놓고 꾹 눌러서 노른자가 빨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노른자는 따로 그릇에 담으시면 됩니다. 천장 선풍기를 청소하느라 고생하셨다면 다음에는 백앤니츠를 사용해보세요. 백앤니츠를 각 선풍기 날 위에 끼워서 먼지를 닦아냅니다. 이렇게 하면 여분의 먼지가 백앤닛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에게 쏟아지지 않을 거예요. 믹서기를 제대로 닦으려면 비누와 뜨거운 물을 믹서기 안에 채워주세요. 약 10초 정도 돌려서 물이 소용돌이 치고 나면 헹궈주세요. 깨끗해졌죠? 석고벽에 못질하기 전에 마스킹 테이프 한 장을 붙여보세요. 석고가 떨어지거나 바닥 전체에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테이프가 막아줄 겁니다. 만약 신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신발 안에 마른 티백을 몇 개 넣어보세요. 티백이 냄새를 흡수해 줄 거예요. 가구의 작은 흠집을 없애고 싶다면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완두콩만큼 짜서 스크래치 위에 동그랗게 문질러주세요. 스크래치가 부드러워지면 젖은 천으로 닦으세요. 짜잔! 쓰레기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봉투를 꺼낼 때 끼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 구멍들은 진공 같은 효과를 만들어 봉투를 고정시켜줍니다. 식용유를 사용해 병에 끈적끈적하게 남은 스티커 자국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장솜에 오일을 묻혀 끈적끈적한 부위에 문지르세요. 몇 분 동안 놔두면 금방 지워질 거예요. 새로 산 모직 스웨터가 너무 간지럽다면 헤어 컨디셔너를 사용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에 두어 테이블 스푼에 컨디셔너를 넣고 15분 동안 담가두세요. 그렇게 그냥 말리면 스웨터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손에서 나는 냄새는 민트 치약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치약을 손에 문지른 후 깨끗이 헹구세요.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크럽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낡은 운동화를 버리기 전에 오래된 칫솔과 약간의 치약을 사용해보세요. 치약을 더러운 곳 위에 바르고 최소 10분 동안 놔두세요. 젖은 천으로 치약을 닦고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해보세요. 색깔 치약은 얼룩이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옷을 낮은 온도로 세탁하거나 더 나은 옵션인 냉수 세탁을 한다면 옷이 2배 더 오래 지속될 거예요. 또 건조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빨래대에 말리면 옷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 지퍼는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종류의 지퍼보다 걸림이 심합니다. 이때 지퍼 양쪽에 비누를 살짝 문질러 보세요. 비누의 잔여물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서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을 겁니다. 튜브에서 더 이상 치약을 짜낼 수 없다면 끝을 잘라내세요.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칫솔의 안에 남은 치약을 묻힐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닐봉투에 넣어두세요. 사용하기 전에 초를 얼리면 훨씬 더 느리게 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왁스가 바로 식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화장솜 한 팩에는 끈이 달려있기 때문에 고리나 홀더에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고 조일 필요도 없어요. 팩의 아래쪽을 보세요. 구멍이 뚫린 선이 있습니다. 여길 찢으면 화장솜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만약 닌텐도 카트리지 맛을 본 적이 있다면 한 가지를 아실 겁니다. 네, 맛이 역겹고 입안에 쓴 뒷맛을 남기죠. 이 카트리지에는 가장 역겨운 맛 중 하나로 알려진 벤조산 데나토늄이 발라져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이에요. 사람들이 카트리지를 먹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네, 차에 있는 목받침대는 편안함을, 탈부착식 목받침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좌석에서 목받침을 뽑아내면 상당히 튼튼한 2개의 막대가 보일 거예요. 만약 차 안에 갇히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수고 나올 수 있습니다. 10센트짜리의 지폐의 거친 가장자리는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본래의 가치를 나타내기 위해 비싼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를 깎고 깎은 동전을 사용하고 또 가장자리를 녹여 새로운 동전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자들은 여기 무늬를 추가했어요. 그렇게 동전이 이전에 잘렸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전자레인지에 있는 검은 격자 무늬는 그냥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건 패러데이 실드라고 하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빛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데우는 속도도 빨라져서 어제 먹다 남긴 음식을 더 빨리 즐길 수 있습니다.
제리캔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연료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두 사람이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스캔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 다시 마개를 열어야 하는 두 번째 구멍이 있는데요. 공기 통로가 연료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료 낭비를 할 일이 없어지죠. 여러분은 리셀러에게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가격은 정말 괜찮은데 뭔가 좀 찜찜해요. 바느질을 확인해보세요. 바느질 상태는 눈에 잘 뜨이지는 않지만 짝퉁의 중요한 표시 중 하나입니다. 진품은 바느질이 촘촘하고 깔끔하며 빈틈이 없어요. 바늘땀도 모두 같은 색의 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가짜는 바늘땀이 듬성듬성한데 그건 생산 자재 비용이 덜 든다는 뜻이죠. 줄도 그렇게 똑바르지 않을 거예요. 로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모조품에서는 진품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도와 경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많은 고급 브랜드들은 제품에 직접 로고를 찍거나 금속 또는 가죽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디자이너 제품에는 로고가 항상 완벽하고 회사 이름의 상세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철자가 틀리지 않아요. 로고뿐만 아니라 옷에 쓰여 있는 것에도 전혀 오류가 없을 거예요. 진품 원단에는 당김이나 찢김이 없습니다. 바래거나 번지지 않아요. 만약 가죽 제품이라면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면 소재라면 몇 초 동안 주먹에 쥐어보세요. 만약 종이처럼 구겨진다면 제조업자가 그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 작용제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첫 세탁 후에 모양이 안 좋게 변할 거예요. 드레스나 스커트에 신축성 있는 부분을 잡아당겨 보세요. 품질 좋은 물건은 이후에도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원단 패턴은 진품에서는 항상 일치하며 지퍼는 끈으로 덮여 있어요. 이런 지퍼는 자주 고장나는 노출된 플라스틱 지퍼와 달리 가장 믿을만하고 오래갑니다. 드레스, 치마,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옷의 지퍼는 모두 길이와 색이 같아야 해요. 단추는 단단히 달려있고 실밥이 풀려있지 않습니다. 단추구멍은 깔끔하게 오버록 되어 있고 같은 크기로 나 있어요. 솔기를 부드럽게 잡아당겨보세요. 빈틈이 보이면 확실히 고급 의류가 아닙니다. 만약 손잡이, 끈 또는 고정장치의 색이 바래 보이거나 주름에 자국이 남는다면 정품 브랜드가 생산한 게 절대 아니라는 또 하나의 표시예요. 디자이너 제품은 싸구려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매할 고급 진품은 상표가 새겨진 티슈 종이로 상표가 붙은 천 드로스트링 백에 포장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판매자가 확인을 위해 세부 정보의 클로즈업 사진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짝퉁 청바지 제조업자들은 대부분 외관을 재현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가능한 한 싸게 생산하려고 합니다. 질이 좋지 않은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바지가 더 가볍고 얇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이상한 색조를 띠거나 염료물이 빠질 수 있어요. 청바지의 크기와 스타일을 표시하는 진품 안쪽 라벨은 촘촘한 작은 바늘땀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미세 스티칭은 생산 공정을 더 비싸게 만드는 보안 장치입니다. 가짜 라벨은 바늘땀이 길고 듬성듬성해서 깔끔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짝퉁의 지퍼와 태그에는 거의 스탬프가 찍혀있지 않아서 평범해 보입니다. 리벳도 마찬가지예요. 진품 청바지에 있는 리벳은 로고나 제조사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원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안쪽 솔기도 더 짧게 만들어져요. 디자이너 청바지 모조품은 뒷면에 있는 브랜드 패치도 가장 저렴한 종이 판지를 사용하고 진품보다 훨씬 적은 수의 천 태그가 있습니다. 진품 청바지의 뒷면에 있는 가죽 패치는 바래거나 말라붙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세탁을 했거나 중고품을 구매했을 때만 확인할 수 있어요. 브랜드 운동화를 쇼핑할 때는 박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품 운동화는 옆면에 눈에 띄는 접착제 얼룩이 없어요. 신발 안창의 글씨체는 신발 크기에 맞아야 하는데 짝퉁의 경우 부자연스럽거나 간격이 넓거나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 태그는 항상 안창 하단에 부착되며 정중앙에 위치해야 해요. 진품 신발굽의 마무리가 엉성하지 않을 거예요. 브랜드 이름은 완벽하게 정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모든 글자의 크기와 높이는 동일해요. 진품의 진짜 가죽 신발을 착용하면
발에 더 부드럽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진품에는 양질의 고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 창이 산화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대칭이에요. 특정 모양의 신발 구멍과 대비 혹은 일치하는 색상의 바늘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이너 부츠도 있어요. 그것은 서로 평행하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명품 가방을 쇼핑할 때 로고를 자세히 보세요. 크기를 확인하고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내부 라벨에 제조국가가 적혀 있을 거예요. 만약 프랑스나 이탈리아라고 쓰여 있다면 모조품일 가능성이 더 낮아요.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가방에 정품 카드를 추가하고 고유한 일련 번호로 물건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가방의 진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온라인으로 검색하세요. 모든 모델의 이름을 새기지는 않으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고급 제품은 거의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세일을 한다고 해도 재고 정리 가격에 판매되지 않으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백이 진짜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 반드시 가죽의 느낌과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아주 매끄럽고 고르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가죽은 약간 고르지 못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는 광택이 나지 않아요. 그건 모조품이라는 또 하나의 표시예요. 주머니를 세어보고 정확하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가짜 가방은 종종 사진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감 색상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방과 정확하게 같은 색깔이어야 합니다. 하드웨어가 튼튼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바느질은 완벽하게 고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느슨한 실밥을 내버려 두거나 더 저렴한 생산을 위해 솔기 끝에 지저분한 바늘땀을 남기지 않아요. 최고급 소재로 만든 고급 시계는 너무 가볍지 않아요. 진품 시계는 항상 가짜 시계보다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메커니즘은 매끄럽고 가짜와 달리 똑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시계줄의 나쁜 냄새, 고르지 못한 색감, 긁힘과 마모는 고가 및 중저가 인기 브랜드 모두에 있어 가짜라는 또 하나의 표시입니다. 구입하려고 하는 새로운 장신구의 뒷면을 확인해보세요. 철자 오류 없이 브랜드 이름이 적힌 로고 같은 기본적인 정보, 시계 케이스 재료, 보통 강철이죠. 태엽장치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색임은 분명하고 선명해야 합니다. 진품 디자이너 안경에는 항상 디자이너 로고, 제조업체 정보 및 바코드 또는 일련 코드가 상자에 있어요. 독특한 글씨체와 글자 간격이 고른 고품질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몇 가지 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디자이너 선글라스의 렌즈는 항상 우수한 품질의 재료로 만들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 이름이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고를 긁어서 쉽게 지워진다면 가짜입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된 진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도 안 되고 스테인레스 제품은 지나치게 무겁지 않을 거예요. 안경다리를 움직이면 경첩이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아요. 고품질의 틀과 나사를 이용해서 부착됩니다. 캐시미어 스카프를 쇼핑할 때는 그것을 빛에 비추어 잡고 짜임새를 살펴보세요. 고르지 않고 불규칙해 보이면 순수하게 수공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만이 완벽하게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광이 너무 많이 난다면 분명히 혼합물이나 이물질 섬유가 첨가되어 있어요. 목에 걸어보세요. 진품 파슈미나는 저자극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매끈하고 섬세하게 느껴질 거예요. 들고 있으면 따뜻할 거예요. 만약 캐시미어 스카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진품인지 의심스럽다면 보풀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진짜 캐시미어는 다른 천연 섬유와 마찬가지로 보풀이 생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일론이나 실크가 들어있을 거예요. 진품 향수는 박스에 가장 단단하게 밀착되도록 봉인된 두꺼운 셀로판 포장이 있습니다. 넓고 고르지 못한 가장자리나 지나치게 접착제가 많지 않아요. 진품 향수 포장은 고품질의 하얀 종이 보드로 만듭니다. 제조업체의 웹사이트를 확인하고 제공된 정보를 포장 라벨의 정보와 비교하세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위조품이라는 표시예요. 유명 브랜드는 제품에 염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보통 진품 향수는 색이 옅어요. 약간 거칠고 휘어진 모조품 병과는 달리 진품은 항상 표면이 매끄럽고 고운 고급 병에 담겨 나옵니다.
깨끗하고 매끄러운 표면에 기름 종이를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종이에 한 방울씩 간격을 두고 짜주세요. 그 위에 베이킹 소다를 뿌립니다. 그리고 치약 조각이 굳으면 작은 휴대용 상자나 병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이를 닦아야 할 때 치약 한 방울을 입에 넣고 평소처럼 칫솔을 사용하세요. 여러 가지 양념이 피크닉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면 빨대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양념을 담아 미니 양념통을 만드세요. 빨대의 3분의 1을 잘라 한쪽 가장자리를 집게로 짚고 불에 녹여 가장자리를 함께 봉합니다. 그런 다음 부엌 깔때기를 사용하여 이 작은 병에 양념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한쪽을 봉합니다. 양념 이름을 적은 후에 작은 상자에 넣으세요. 야외에서 신발이 젖었을 때 적당한 크기의 돌을 찾으세요. 냄비에 돌을 물과 함께 넣고 끓이세요. 뜨겁게 달궈진 돌을 신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부엌 집게나 국자를 사용해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면 신발이 곧 마를 거예요. 만약 돌을 삶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페트병을 준비해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병을 화장지로 싸세요. 그런 다음 병을 신발에 넣고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신발을 바짝 말리기에 충분할 거예요. 만약 야외에서 수프를 먹는다면 플라스틱 병에서 비상 숟가락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병의 벽이 바닥과 만나는 부분에 칼로 숟가락 모양을 도려내세요. 그리고 편리한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늘과 양파는 금속 병 뚜껑으로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습니다. 금속 뚜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결혼 반지, 금속 숟가락 또는 다른 병을 사용하여 병을 열 수 있습니다. 낚시하러 갔는데 칼을 집에 두고 왔다고요? 당근으로 생선의 껍질을 벗기세요. 당근을 비스듬히 썰어서 당근 절반으로 생선 비늘을 문지르세요. 비늘이 쉽게 벗겨질 거예요. 페트병 코르크막에 구멍을 뚫어 단단히 조이고 병 윗부분을 잘라내어 뒤집습니다. 냅킨이나 화장지를 병의 목 부분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 석탄, 풀, 돌을 넣고 탁한 물을 수제 필터에 부으세요. 나중에 야생에서 목이 마르면 이 여과된 물을 끓여 마실 수 있습니다. 비누를 녹여서 주사기에 넣으세요. 빈 알약팩에 비누를 짜놓고 은박지로 알약팩을 밀봉하세요. 언제든 이 작은 비누 하나를 사용해서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육즙이 많은 패티를 구우려면 고기 가운데를 눌러서 홈을 만들어 얼음을 올려주세요.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평소처럼 구우세요. 뚜껑이 있는 평범한 양동이를 사용하여 캠핑용 세탁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뚫어뻥 손잡이를 끼웁니다. 양동이에 세탁 세제를 붓고 옷과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얼룩이 다 빠질 때까지 뚫어뻥으로 옷을 헹구세요. 만약 옷에 붙은 껌이 떨어지지 않거든 얼음 조각을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껌이 쉽게 떨어질 거예요. 또한 옷을 냉동실에 잠시 넣었다가 껌을 떼낼 수도 있습니다. 세제병은 보통 캠핑에 가져가기엔 너무 큽니다. 얇은 종이 한 장에 세제를 골고루 펴바릅니다. 종이를 네모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방수상자에 넣으세요. 설거지를 해야 할 때 젖은 스폰지를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숲을 걷는 동안 손가락 너비 정도의 나뭇가지를 모으세요. 나뭇가지를 집으로 가져와서 씻은 후에 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자르세요. 그것들을 그릇에 담고 핫글루를 사용해서 그릇 모양으로 붙입니다. 스타일리시한 여러분만의 수제 과일 쟁반이 준비되었습니다. 병 뚜껑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면 이 꿀팁을 사용해보세요. 뚜껑을 접착 테이프로 감쌉니다.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기면 열립니다. 만약 주전자에 때가 많이 끼었으면 물을 붓고 레몬 조각을 안에 넣으세요. 물을 끓이세요. 그런 다음 주전자를 씻으면 때가 없어질 거예요. 낚싯대가 없는데 야생에서 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잡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큰 빈 페트병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뒤집으세요. 병 주둥이의 양쪽을 밧줄로 묶으세요. 라면 조각을 약간 으깨서 병 안에 넣으세요. 그 병을 강물에 던지세요. 이 덫이 분명히 물고기를 유인할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성냥을 만드세요. 성냥을 냅킨으로 싸서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짜잔! 꺼지지 않는 성냥이 만들어집니다. 평범한 면도기를 사용해서 초콜릿을 부셔서 아이스크림이나 커피에 넣을 수 있어요. 짝수의 빈 병을 준비해서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세요. 나무 판자 표면 양쪽에 병을 접착제로 붙입니다.
그리고 판자 옆면에는 손잡이로 밧줄을 달아줍니다. 캠핑용 식기 보관함이 새로 준비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의 질소는 영양분을 촉진합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을 화분에 넣으면 식물을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거예요. 베이킹 접시에 라면을 여러 개 넣고 두툼하게 치즈로 덮은 다음 라면 스프를 그 위에 뿌려줍니다. 그리고 케첩을 붓고 페퍼로니나 버섯 같은 다른 토핑들을 면 사이사이에 부으세요. 치즈를 조금 더 넣고 치즈가 녹을 때까지 구우세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준비됩니다. 라면은 또한 훌륭한 불쏘시개입니다. 깨끗한 일회용 종이컵에 바늘로 장식용 구멍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칼을 사용하여 바닥에 작은 십자가 모양으로 자르고 컵을 램프 벨트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램프 벨트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컵에도 반복하세요. 컵을 램프 벨트에 놓기 전에 좋아하는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용기는 소스를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미 뿌리를 꿀에 담그세요. 그리고 감자 안에 뿌리를 넣고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감자를 화분에 심으세요. 이렇게 하면 화분에 자신만의 장미를 직접 기를 수 있어요. 치약과 칫솔로 신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신발은 치아만큼 하얗게 될 거예요. 훌라후프와 욕실 커튼을 사용하여 숲속 어디에든 욕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훌라후프에 고리로 커튼을 부착하고 끈으로 나무를 묶습니다. 이 팁을 사용하여 임시 탈의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하이킹에 테이프를 통째로 가지고 싶지 않다면 필요한 양을 라이터에 감으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조각씩 잘라 쓰세요. 무거운 소파를 옮겨야 한다면 소파 다리 아래에 바나나 껍질을 두세요. 가구는 바닥에서 쉽게 미끄러질 거예요. 도시락을 먹은 후에 많은 기름이 도시락 표면에 남아있어요. 설거지를 더 쉽게 하려면 도시락에 약간의 세제를 짜넣고 기름 종이와 물을 넣고 도시락을 덮은 후에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도시락이 순식간에 깨끗해질 거예요. 만약 슬리퍼가 급하게 필요한데 가진 게 소다 2병밖에 없다면 그걸 납작하게 눌러서 라벨 밑에 발을 넣으세요. 스타일리시한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깡통을 이용해서 촛대나 요리를 위한 미니 스토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깡통에 세로로 칼집을 하나 만들고 위와 바닥에 2개의 칼집을 냅니다. 양쪽을 문처럼 열어서 안에 초를 넣습니다. 만약 음식을 요리할 필요가 있다면 작은 막대기 한 다발을 병 안에 넣고 불을 붙이세요. 그런 다음 병 위에 냄비를 올리고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새 막대기로 계속 불을 지핍니다. 스웨터 밑에 마른 잎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을 붙이기 위한 더 두꺼운 성냥을 만들려면 5개의 성냥을 실을 이용해서 한 묶음으로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런 다음 성냥을 녹인 왁스에 담그세요. 왁스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냥을 상자에 넣으세요. 배낭이나 텐트의 지퍼가 잘 미끄러지지 않아 지퍼를 잠그기 어렵다면 초를 사용하면 됩니다. 초를 들고 지퍼의 전체 길이를 따라 문지르세요. 운 좋은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는 기기에도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캘린더에 광고 알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리 이걸 삭제하려고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오류를 끝내려면 설정에 가서 캘린더, 계정에서 아이클라우드와 지메일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삭제하세요. 아이폰에는 바이러스가 거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스제킹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실수로 데이터가 유출된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공공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공항, 카페, 대중교통 등에 있는 것 말이에요. USB 충전기만 해당되는데요. 충전기 어댑터를 사용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양한 권한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운로드한 앱이 믿을만한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가짜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지름길이 있지만 대부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전에 앱 리뷰를 읽어보세요. 네, 뻔한 얘기 같지만 시간을 절약하고 전화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는 은밀함이 필수적입니다. 특수 화면 보호기가 없는 경우 밝기를 조절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비행 모드는 충전 상태를 오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논리는 간단해요. 전화가 오프라인 상태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갈 수 없어요.
아이폰은 알루미늄 케이스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가 훨씬 더 금방 닳습니다. 알루미늄은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빨리 차가워지거든요. 반면에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느리게 닳아요. 안타깝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조언 같은 건 없네요.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수로 휴대폰을 눈 속에 떨어뜨렸거나 밖에 놔뒀다가 얼어버렸다면 휴대폰을 바로 주워서 즉시 충전하지 마세요.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20분에서 30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 물빼기 단축 버튼이 필요할 거예요. 이 기능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 검색으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리의 힘을 사용해서 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많은 무료 앱들이 있거든요. 특정 앱을 삭제할 수 없을 경우 설정을 확인하세요. 설정에 가서 스크린 타임, 콘텐츠 및 개인정보 보호 제한으로 이동합니다. 아이튠스와 앱스토어 구매에 허용 안함 체크 표시가 있을 거예요. 허용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앱을 삭제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폰 사용자에게 가장 불만인 문제 중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사진을 삭제해도 공간이 부족해요. 설정으로 가서 아이폰 저장 공간으로 이동해서 최근에 삭제된 사진이 실제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장 공간 섹션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세요. 키보드에도 비밀이 있어요. 마침표로 문장을 끝내고 새 문장을 시작하려면 스페이스 버튼을 2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한 손으로만 전화를 누르고 타이핑하기를 원하는 경우 오른쪽 키보드를 선택하세요. 언어를 변경할 때마다 아래에 3가지 키보드 아이콘이 있습니다. 왼쪽은 왼손 전용, 중앙은 양손 전용, 오른쪽은 짜잔! 오른손 전용입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대문자 버튼을 2번 누르면 캡 잠금이 됩니다. 많은 문자에는 숨겨진 기호가 있습니다. 단추에 손가락을 대면 해당 기호가 표시됩니다. 이제 프랑스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철자를 틀리지 않고 말이죠. 좋아요. 만약 쓰고 있었던 긴 메시지를 실수로 삭제했다면 그냥 휴대폰을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흔들어서 취소 기능이 활성화될 거예요. 노트 또는 작업 중이었던 텍스트에서 스페이스 단추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를 쉽게 밀어 텍스트의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스가 없어도 그림 그리기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손가락으로 잠시 누릅니다. 아이폰이 자동으로 더 보기 좋게 만들어줄 거예요. 느린 와이파이는 정말 짜증나지만 전화기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 설정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절약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슬라이더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어요. 모든 전화기의 속도는 머지않아 느려집니다. 새로운 256GB 아이폰이라 할지라도요. 이 경우 램만 지우면 됩니다. 어시스티브 터치 기능을 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전원 버튼을 누르고 끄기 메뉴를 밀기 전에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홈 버튼을 누르세요. 여러분의 램은 이제 새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어시스티브 터치를 사용하면 간단한 탭으로 새로운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일반,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어시스티브 터치 섹션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 메뉴에서 명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홈과 파워 버튼 조합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중 탭을 스크린샷으로 선택했어요. 스크린샷을 찍으려면 손쉬운 사용 메뉴 1을 2번 누릅니다. 배터리 아이콘 색상을 변경하려면 손쉬운 사용으로 이동하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를 선택한 다음 스마트 반전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배터리 아이콘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대비를 높이면 파란색이 더 옅어집니다. 휴대폰이 충전 중일 때는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마법 같죠? 아이폰 소리를 더 크게 만들려면 설정, 음악, 이퀄라이저를 찾으세요. 메뉴에서 EQ로 표시됩니다. 심야 옵션을 선택하면 휴대폰의 음향이 예전보다 20% 정도 커집니다. 밤에 더 크게 한다고요? 정말요? 몰래 비디오를 녹화하려면 카메라로 이동합니다. 비디오 녹화를 시작합니다. 알림 센터로 돌아가세요. 동영상이 녹화되지만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능이 필요하죠? 그냥 가능하니까요. 또한 각 연락처에 따라 고유한 진동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 소리로 이동한 후 벨소리 설정을 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진동이 있지만 아래로 스크롤하면 사용자 지정 섹션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리듬을 아무거나 누르고 저장하세요. 모든 연락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브라우저 탭이 수십 개, 어쩌면 1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죠. 한 번의 터치로 모든 탭을 닫으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른 채 모든 X탭 닫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336개를 닫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실수로 모든 탭을 닫았는데 최근 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 가운데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잠시 누르세요. 최근에 닫은 탭 목록이 열리기 때문에 닫고 싶지 않은 탭을 찾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폰은 가장 튼튼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진 품질에서 있어서는 모두를 능가합니다. 일반으로 이동해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를 켜면 격자 무늬가 활성화되어서 더 나은 구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폰에는 QR 판독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가진 사람들은 별도의 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코드를 가리킵니다. 화면 위에 팝업 창이 나타날 거예요. 팝업 창을 누르면 QR코드의 모든 링크 브라우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 설정에서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온라인 기사를 읽을 때 특별한 단어 조합을 찾아야 하는 경우 검색창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단어를 입력해보세요. 3개의 섹션이 나타납니다. 구글 검색 사실 필요 없어요. 책갈피 및 기록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 페이지에서 검색이 보이면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단어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고 아래쪽에 화살표를 위아래로 하여 키워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특수 탐색 막대가 있습니다. 메모에 로맨틱한 긴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기를 바란다면 메모에 직접 암호를 설정하세요. 어떤 아이폰 모델이냐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 6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슬라이드하면 잠금, 폴더 및 쓰레기통에 3가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로맨틱한 편지가 마음에 안 들면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하려면 자물쇠를 사용하세요. 패스를 설정할 수 있지만 설정한 뒤로는 패스를 삭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메모 자체를 길게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에 암호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암호를 설정하세요. 이제 밤새도록 줄리엣에게 보낸 로맨틱한 편지를 아무도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잘 자요, 로미오.